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바닷물의 엷은 소금 향과 낮은 파도의 숨결을 따라 오래전 물결 사이에 남은 미세한 흔적과 빛의 무늬를 조용히 더듬어 갈 거예요. 당신은 귀를 기울이고 눈을 적시는 냉기를 느끼며 아주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움직임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섭니다. 당신은 물가의 낮은 바람을 어깨에 얹고 얕은 만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발목을 감싸는 물은 차갑지만 무겁지 않고 소금기 사이로 잘게 부서진 조개 껍데기 냄새가 코끝을 간지립니다. 물결은 모래 위에 가느다란 능선을 만들고 그 위로 햇빛이 비늘 같은 무늬를 켭니다. 당신은 빛의 결이 움직일 때 바다의 시간이 함께 흐르는 것을 봅니다. 여기는 먼 과거의 바다, 대륙붕이 넓게 펼쳐지고 석회질로 이뤄진 얕은 암초가 점처럼 놓여 있던 곳. 산호와 스트로마토포로이드가 층층이 쌓아올린 장벽 사이로 물고기떼가 스치고 해초가 물결에 맞춰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의 종아리를 지나가는 조류는 살짝 따뜻했다가 금세 다른 방향에서 선선함을 가져옵니다. 얕은 바다는 외해보다 온도차가 뚜렷하고 탁도와 염분이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는 불편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당신은 손을 물속에 넣어 모래를 움켜쥐었다 펴봅니다. 모래알 사이에 갇힌 작은 이빨 조각이 햇빛을 받아 번쩍입니다. 이빨은 작고 매끈하지만 표면에 미세한 능선이 있어 마치 칼날의 잔물결을 닮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이빨과 지느러미 가시, 그리고 피부치라 불리는 미세한 비늘에서 한때 이 바다를 오가던 사냥꾼들의 존재를 읽어냅니다. 피부치는 확대경 아래서 육각형 혹은 마른 목골의 작은 판으로 보이며 가는 능선이 줄지어 있어 물의 흐름을 정돈하고 마찰을 줄입니다. 당신은 손끝으로 상상합니다. 피부치가 팔을 스치는 느낌은 아마도 아주 미세한 사포를 흘끗 지나가는 감촉, 거칠지만 상처를 내지 않는, 그러나 절대 미끄럽지 않은 감촉일 것입니다. 이 미세한 갑옷은 세균의 부착을 억제하고 표면의 소용돌이를 정리하며 물속에서의 낭비를 줄여 더 멀고 오래 움직이게 해줬습니다. 당신은 시야를 넓혀 주변의 소리를 듣습니다. 멀리서 얕은 파도가 부딪혀 작은 공기 거품이 터지는 소리. 모래 위를 스치는 물살의 바스락거림. 멀리 바깥에서 거친 바람이 밀려올 때 심연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 아래엔 더 낮은 울림이 깔려 있습니다. 물속의 넓은 흉곽에서 나오는 듯한 둔탁한 진동. 지느러미가 물을 자를 때 생기는 일정한 박동. 당신의 발끝 주위로 작은 물고기들이 놀라며 흩어지고 곧 다시 모여들었다가 무엇인가의 그림자가 스치면 한 몸처럼 방향을 바꿉니다. 얕은 바다의 규칙은 단순하지만 엄격합니다. 빛을 오래 가지는 곳은 생상이 풍부하고 먹이가 많은 곳에는 포식자가 머뭅니다. 그리고 포식자가 오래 머문 자리엔 방패 같은 변형이 생깁니다. 바다는 몸을 둘러싸는 보호장치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껍질은 움직임을 늦추고 너무 얇은 피부는 한 번의 물어뜯김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균형을 떠올립니다. 몸을 지키되 속도를 잃지 않는 길. 여기서 등장한 것이 미세하지만 집합적으로 강력한 갑옷, 피부치와 필요할 때는 몸 바깥으로 드러나는 지느러미 가시입니다. 지느러미 가시는 마치 짧은 장창처럼 바로 뒤에서 달려드는 입을 밀어내고 옆에서 비껴드는 몸통을 긁어 상처를 냅니다. 포식자와 포식자의 경계에서 가시와 비늘은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삼키기 어렵다. 이만큼 건드리면 다칠 것이다.
라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메시지. 당신은 상상합니다. 얕은 수역에서 서로를 경계하는 두 그림자가 빠르게 원을 그리며 돌 때 물살이 가시에 부딪혀 일으키는 미세한 진동과 비늘 능선을 타고 흐르는 물결의 속삭임을. 당신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무릎까지 잠깁니다. 해조류 사이로 작은 갑각류가 달아나고 불규칙한 해저 지형이 발바닥에 점자처럼 닿습니다. 곳곳에 납작한 석회질판이 박혀있고 오래된 산호줄기에 잘린 단면이 나이테처럼 보입니다. 그 위를 덮은 얇은 미생물 막은 손에 가루처럼 흩어져 곧 물살에 실려 사라집니다. 이 바다는 끊임없이 덧칠되고 벗겨지는 캔버스입니다. 낮과 밤, 계절의 교체, 바람과 하천의 유량이 색과 질감을 바꿉니다. 리듬이 축적될수록 이곳의 몸들은 미세한 조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그 조정의 결과가 형태에 남는다는 것을 압니다. 빛을 가르는 등면의 각도, 척추곡선의 탄성, 꼬리 지느러미 상하엽의 비대칭, 그리고 피부치의 미세한 능선 방향까지. 이것은 단지 아름다움이 아니라 생존의 서체입니다. 당신은 가끔 수면 위로 드러나는 잔등을 봅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해초일 수도 떠오른 목재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얇은 삼각형의 지느러미가 물결을 가르며 지나갑니다. 금세 사라지지만 뒤에 남는 파문은 그 몸이 가볍고 유연하며 물을 잡아끄는 능숙한 방식을 지녔음을 알려줍니다. 가까운 곳에서 작은 물고기 떼가 한꺼번에 솟구쳐 은빛비를 뿌리고 그 아래쪽에서 둥근한 그림자가 시계의 초침처럼 한 호흡 빠르게 휘젓고 지나갑니다. 당신은 그 윤곽에서 뼈 대신 다른 것을 쓴 몸, 연골로 이루어진 가벼운 틀을 떠올립니다. 단단한 내부 골판으로 무장한 생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이들은 속도와 유연함, 미세한 표면 갑옷으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생각합니다. 왜 어떤 물고기들은 무거운 갑옷을 벗고 대신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가벼운 골격을 선택했을까? 이곳 얕은 바다의 변화무쌍함, 온도, 염분, 탁도, 빛의 깊이가 그 선택을 부추기지 않았을까? 당신은 물 위로 반사된 하늘의 밝기를 잠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물속의 길을 더 깊이 살필 준비를 합니다. 다음엔 그 가벼움의 기원과 원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당신은 바닷물의 미묘한 냄새를 다시 들이마시며 이 유연한 몸들의 계보를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이 깊어질수록 물은 차갑고 맑아지고 대륙붕의 모래와 석회질 평원은 부드러운 황갈빛으로 번져갑니다. 여기에서 뼈대가 무거운 동료들과 달리 뼈 대신 연골로 틀을 세운 존재들이 고요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들을 우리는 연골어라 부릅니다. 연골은 가볍고 약해 보이지만 그 표면은 미세한 결정이 박힌 프리즘형 석회화 연골로 보강되어 필요한 견고함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상합니다. 굴곡을 잘 따르는 휘어진 지붕배처럼 이 유연한 골격이 파도와 함께 휘었다 펴지며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모습을. 당신은 턱의 기원을 떠올립니다. 한때 물고기들의 머리를 지탱하던 아가미 궁 중 일부가 변형되어 먹이를 붙잡고 잘라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래턱과 윗턱,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하이오만디블라가 서로 미끄러지듯 맞물릴 때 한 입의 힘은 놀라운 효율로 물체에 전달됩니다. 아직 두개골의 많은 부분이 연골로 남아있지만
물을 가르기엔 더없이 가벼운 구성이었습니다. 연고로의 잎은 처음엔 머리의 앞쪽 끝에 가깝게 놓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쪽으로 약간 물러나며 흐름을 더 매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물살이 입가를 스쳐 지나가며 내는 낮은 히스 소리를 듣는 듯합니다. 연구로의 몸에는 또 다른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경고로 동물들이 공기주머니, 즉 불에로 부력을 조절하는 동안 이들은 거대한 기름간, 가벼운 스칼렌을 가득 품은 간과 몸모양으로 부력을 마련합니다. 꼬리 지느러미의 위아래 옆 길이가 다른 비대칭, 헤테소서컬 구조는 헤엄칠 때 자연스레 위로 드는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당신의 손바닥이 물을 쓸 때 느끼는 미묘한 뜨는 힘을 떠올려 봅니다. 이들의 지느러미와 몸선은 그런 힘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갑옷 없이도, 아니, 오히려 그것을 벗었기 때문에 더 오래,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머리의 옆과 주둥이에 박혀있는 보이지 않는 감각기관을 상상합니다. 측선은 물살의 미세한 진동을, 전기 수용기관은 살아있는 몸이 만들어내는 약한 전기장을 감지합니다. 아직 로렌치니 기관이라 부를 이름도 정교한 해부도도 없던 시절이지만 그 기본은 벌써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흐린 물과 얕은 만, 밤새 잠잠해지는 조류 속에서도 이 감각들은 길이 되어줍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도 가까운 발소리를 알아차리듯 이들은 흔들림과 전기의 속삭임을 읽어 주변의 형태를 그려냅니다. 아가미 틈은 5쌍, 때로는 6이나 7이 줄지어 나 있습니다. 물은 입과 혹은 작은 숨구멍인 스피리클로 들어가 아가미의 섬세한 잔가지 사이를 지나가며 산소를 건네고 나갑니다. 한 번의 헤엄, 한 번의 호흡. 박동이 맞을수록 효율은 올라갑니다. 당신은 물속에서 천천히 손을 흔들며 유선형 몸이 저항을 얼마나 줄이는지 체감합니다. 둥글게 벌어진 가슴 지느러미가 물을 단정히 눌러주고 등 지느러미는 균형을 잡아 갑작스런 회전을 막습니다. 어떤 종들에서는 지느러미의 기부에 짧은 가시가 돋아 뒤따르는 입을 경고합니다. 갑작스레 달려드는 그림자에게 여기에는 창끝이 있다 라고 말하는 짧지만 분명한 문장입니다. 연고로의 치아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이빨은 턱뼈에 단단히 박힌 고정된 돌기라기보다 피부치의 변형이 줄지어 벨트처럼 앞으로 이동하는 체계에 가깝습니다. 마모되거나 부러진 이빨은 뒤쪽에서 새것이 밀려와 자연스레 교체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가 전 생애의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표면은 비트로덴틴 같은 단단한 층으로 덮이고 그 아래엔 상아지를 받쳐줍니다. 당신은 손끝으로 매끈하지만 미세한 능선이 살아있는 칼날 표면을 떠올립니다. 먹이에 따라 이빨의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물고기를 자르기 위한 뾰족한 삼각형, 갑각류를 부수기 위한 넓고 낮은 융기. 이 변이는 같은 바다 안에서 서로 다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초기의 무대가 되었던 시대를 가만히 그려봅니다. 후기 실루리아와 대본기. 따뜻한 얕은 바다가 대륙의 가장자리를 따라 펼쳐지고 산호초와 해면, 완종류와 두 종류가 무늬처럼 흩어져 있던 시절. 그 사이사이의 물길은 급격히 달라지는
염분과 탁도를 품었고 폭풍 뒤엔 모래톱과 뻘밭이 지형을 바꿨습니다. 무겁고 둔한 갑옷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무대. 그러나 가볍고 감각이 예민한 몸에는 수많은 틈새가 열리는 무대였습니다. 당신은 물 여울이 바뀔 때마다 방향을 틀고 바닥에 요철을 딛고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그림자를 봅니다. 그것은 속도의 생물, 동시에 주위에 깊은 생물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방패는 의외로 몸 겉면에 고르게 깔린 작은 판들에서 시작됩니다. 육안으로는 미세한 거칠음처럼 보이지만 확대하면 치아와 같은 재료로 빚어진 정교한 구조, 피부치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갑옷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흐름 자체를 바꾸고 세균과 기생자의 발붙임을 어렵게 하며 조용히 효율을 끌어올립니다. 당신은 손바닥을 물결에 대고 천천히 앞으로 내밉니다. 미세한 능선이 흐름을 정리하는 상상을 하며 다음 순간 그 표면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합니다. 곧 우리는 이 작은 비늘 하나가 품은 세계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물은 소금과 석회 냄새를 섞어 조용히 피어오르고 차가운 막이 피부를 감싸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당신은 물속에 가만히 손을 대고 아주 가까운 눈으로 표면을 들여다봅니다. 거칠어 보이는 상어의 피부는 사실 수많은 미세 구조물이 촘촘히 박힌 풍경입니다. 이를 우리는 피부치, 즉 치아 비늘이라 부릅니다. 하나의 피부치는 작은 치아처럼 관상부 크라운과 좁은 목 바닥으로 이루어지고 안쪽에는 혈관과 신경이 드나드는 치수강이 숨어 있습니다. 겉면은 에나멜로이드라 불리는 초광물화층이 단단히 덮고 그 아래를 상아질이 받치며 기저부는 피부 속 결합 조직에 뿌리를 내립니다. 당신은 이 작은 구조 하나가 이미 완성된 갑옷 한 벌임을 깨닫습니다. 눈으로는 거친 모래 같지만 현미경으로 들어가면 능선과 골짜기가 길처럼 정연하게 뻗어 있습니다. 능선은 물의 길을 만듭니다. 흐름이 피부에 닿으면 경계층이 형성되는데 능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질수록 난류가 제멋대로 굴지 못하고 작은 들판처럼 정리됩니다. 그 결과 마찰이 줄고 몸을 스치는 물은 소용돌이의 에너지를 덜 빼앗깁니다. 당신은 손가락을 물결과 같은 방향으로 미끄러뜨리며 이상할 만큼 매끈하게 미끄러지는 감각을 떠올립니다. 반대로 역방향으로 쓸면 거친 사포처럼 느껴지는 까닭은 능선이 그쪽의 흐름을 붙잡아 당기기 때문입니다. 이 비대칭성은 상어에게 두 가지 이익을 줍니다. 앞으로 헤엄칠 때는 저항을 덜고 뒤에서 달려드는 이빨이나 거친 안반에 긁힐 때는 표면이 더 잘 버팁니다. 피부치는 몸 전체에 한 가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와 등, 옆구리, 지느러미의 앞전, 꼬리 근처는 각기 다른 방향과 간격, 높이를 지닌 능선으로 짜여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부분일수록 능선이 길고 빽빽하며 큰 압력을 받는 앞전일수록 더 높고 견고합니다. 어린 개체의 피부치는 더 부드럽고 덜 복잡하지만 자라면서 흐름과 마찰이 많은 곳의 무늬가 먼저 정교해집니다. 당신은 이것이 유전된 설계이면서도 삶의 경험이 덧입혀지는 살아있는 갑옷임을 생각합니다. 몸이 움직인 궤적과 부딪힌 물의 성질이 시간이 지나며 표면의 문양을 미세하게 바꿉니다. 피부치는 또한 붙음을 거부하는 표면입니다. 세균과 작은 기생자가 발붙이려 해도 능선 사이의 폭과 곡률, 표면 에너지의 조합이
쉬운 정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흐름이 스쳐 지나갈 때 생기는 미세한 전단력이 그들을 떼어내고 남은 일부도 다음 물결에 떨어져 나갑니다. 당신은 바닷물의 엷은 금속 냄새와 함께 아주 약한 깨끗함의 기미를 맡습니다. 체온을 가진 냄새는 아니지만 오래 축적된 무늬가 스스로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식이 전달되는 듯합니다. 이 작은 갑옷은 공격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포식자가 덥석 물었을 때 피부치는 상대의 입 안쪽을 미세하게 긁어내며 미끄럼을 유도해 깊은 물어뜯김을 어렵게 만듭니다. 암초나 모래톱에 스치더라도 낱낱의 비늘이 충격을 분산시켜 살점이 크게 벗겨지는 일을 줄여줍니다. 당신은 거친 파도 뒤에 남는 염분과 모래의 맛을 혀끝에서 느끼며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표면을 조정한 몸의 지혜를 떠올립니다. 과학자들은 오늘날 이 무늬를 모사해 유체의 저항을 줄이는 리블립 표면을 만듭니다. 수영복이나 배의 선체, 터빈 블레이드의 미세한 홈이 그 예입니다. 밀리미터보다 훨씬 작은 골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 있을 때 흐름은 덜 흔들리고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당신은 상어의 등을 스쳐 지나가는 물줄기를 떠올립니다. 그 물줄기는 표면의 지도에 따라 좁은 길로 나뉘어 달리고 벗어날 듯 말 듯 경계층 안쪽에 매달린 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축적되는 이 이익이 먼 거리를 이동하고 다양한 수심을 드나드는 데 힘이 됩니다. 피부치의 기원도 흥미롭습니다. 치아와 같은 재료와 발달 과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치아가 피부에서 왔는가 아니면 피부치가 입안으로 들어가 치아가 되었는가 라는 오래된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오늘의 연구는 둘이 공통된 조상적 프로그램을 나눴다고 봅니다. 당신은 이 생각을 품고 같은 재료가 다른 자리에서 다른 일을 맡도록 배치된 몸의 경제를 떠올립니다. 표면에서는 흐름을 다스리고 입안에서는 먹이를 다룹니다. 장소만 바뀌어도 기능은 달라지고 그 조합이 한 생명의 전략을 이룹니다. 무엇보다 이 갑옷은 무겁지 않습니다. 각 비늘이 작고 얇아 전체 무게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보호와 효율을 챙깁니다. 갑옷을 입되 속도를 잃지 않는 길. 당신은 손등에 스치는 찬물의 경기를 느끼며 바다가 허락한 타협을 조용히 이해합니다. 멀리 얕은 수역의 빛이 부서지고 모래 위의 작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이제 시선을 옮기면 이 미세한 갑옷을 몸 전체의 장식처럼 두르고 또렷한 지느러미 가시를 세운 오래된 친척들이 모습을 드러낼 차례입니다. 그들은 등 지느러미의 창끝으로 시대를 표시했고 군집으로 움직이며 얕은 바다의 질서를 배웠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남긴 궤적을 따라 다음 물결 쪽으로 천천히 발을 옮깁니다. 당신은 얕은 바다의 빛이 더 맑아지는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물기둥 속에 가느다란 그림자들이 때를 이루어 미세한 파동을 남기며 지나갑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그들의 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느러미의 앞전마다 곧게 박힌 가시, 짧지만 단단한 창끝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시상어라 불러하지만 사실 이들은 오늘날의 상어와는 다른 턱이 막 자리 잡은 초기의 어류 집단 아칸토디안입니다. 연골성 내부 뼈대를 지녔지만 머리와 어깨둘레에는 얇은 골성판이 남아있고 피부는 작고 얇은 마름모 비늘이 빈틈없이 덮습니다. 당신은 그 비늘 위를 스치는 햇빛이 은가루처럼 부서지는 것을 봅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은 부드럽고 물속에서는 지느러미 가시가 흐름을 가르는 아주 미세한 긁힘의 진동이 손바닥에 전해집니다. 무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옆구리의 측선을 통해 서로의 움직임을 읽습니다. 파도가 얕은 모래톱을 넘을 때 가벼운 몸은 흔들리지만 흐크러지지 않습니다. 각 지느러미 앞전의 가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뒤에서 덮치려는 입을 밀어내는 억제 장치이자 무리 전체를 하나의 가시 울타리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당신은 포식자의 그림자가 가까워질 때 무리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어 빛의 칼날처럼 흩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각도가 맞지 않으면 가시가 입천장을 걸고 얕은 물바닥으로 쓸리면 낱낱의 비늘이 충격을 분산하여 살점 대신 가시 끝이 긁힙니다. 이 작은 방패들이야말로 얕은 수역에서 오래 버티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한 마리. 눈이 유난히 맑은 개체가 당신 앞을 스칩니다. 옆구리에는 가는 근육 다발이 빗살처럼 드러나고 몸 길이는 팔뚝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등 지느러미 앞뒤로 여러 개의 가시가 줄지어 서 있고 가슴과 배 지느러미에도 짧은 스파이크가 박혀 있어 측면에서의 접근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름을 붙여봅니다. 클리마티우스처럼 다수의 등 가시를 지닌 형, 이스나칸투스처럼 입안에 잔치판처럼 배열된 치판, 위에 치열이 돋은 형, 그리고 아칸토데스처럼 이빨이 거의 없고 미세한 먹이를 걸러 먹던 형. 먹이와 물길의 차이가 입 구조와 이빨, 가시의 크기와 배열을 조금씩 달리 만들었습니다. 띠들은 크지 않았지만 무대를 넓게 썼습니다. 따뜻해진 후기 실루리아에서 대본기에 이르기까지 대륙 가장자리의 얕은 바다와 하구, 때로는 강과 호수까지 진출했습니다. 탁도가 높은 물에서는 큰 눈과 측선이 주된 나침반이 되었고 고요한 석호에서는 잔물결을 타고 플랑크톤과 작은 갑각류를 모아 먹었습니다. 당신은 물속에서 잔잔히 들려오는 소리, 작은 입이 물을 여닫는 가벼운 흡기, 지느러미가 모래를 비키며 내는 바스락거림, 멀리서 폭풍이 지나간 뒤 남은 낮은 웅성을 듣습니다. 체온보다 차가운 물이 팔을 감쌀 때 얇은 비늘과 유연한 연골이 버티는 경계가 피부의 얇은 막처럼 느껴집니다. 과학은 그들의 자리를 오래 고민해 왔습니다. 연고로와 경고로의 특징을 모두 지닌 이 집단은 한때 별도의 강으로 불렸지만 오늘의 연구는 그들 가운데 많은 갈래가 상어를 포함한 연고로 쪽 줄기 스테메이에 가깝다고 봅니다. 머리둘레의 골판과 가시의 미세 구조, 비늘의 단면, 턱을 지지하는 요소들의 배열이 그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분류표의 줄이 아니라 이 작은 몸들이 만들어낸 생활의 문법입니다. 가시는 억지로 물고 늘어지기보다 먼저 경고하고 무리는 꽉 뭉치기보다 겹겹의 간격으로 유연하게 흩어집니다. 얕은 수역의 급변을 몸으로 읽고 크지 않은 몸으로도 거친 물결을 견디는 법을 익혔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늘의 표면은 완전히 매끈하지 않습니다. 미세한 능선과 홈이 흐름을 가르며 비늘 사이의 이음에는 비스듬히 겹쳐져 물의 누수를 줄입니다. 가시의 바깥층은 치아와 유사한 광물화 조직이 단단히 덮고 내부는 콜라겐과 광물 입자가 섞여 충격을 흡수합니다. 당신은 손끝으로 가시의 뿌리를 살짝 문지르며 그 거칠음이 아니라 판성을 감지합니다. 갑작스런 충격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한 번 휘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봄 같은 성질. 이 특성 덕분에 가시는 쉽게 부러지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창끝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무리의 움직임은 또한 신호입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등줄기의 각도, 가시가 세워지는 순간의 미세한 변화, 몸통이 약간 납작해지는 숨 고르기, 이 모든 것이 서로에게 보내는 조용한 문장들입니다. 당신은 그 문장을 읽는 법을 배워가듯 우리의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스며드는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때 먼 바다 쪽 얕은 능선 위로 조금 다른 실루엣이 떠오릅니다. 등 위에 모루처럼 납작하고 넓은 판이 솟아있고 그 앞전에는 보기 드문 장치가 자리합니다. 구애의 깃발이자 경계의 표식처럼 보이는 구조. 당신은 숨을 고르고 물살을 가르는 그 기묘한 장식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곧 그 이상은 모루 지느러미를 지닌 존재에
가까운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물은 여전히 맑고 속은 냄새는 가볍게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은 그 방향으로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당신은 수면 가까이 떠오른 낮은 그림자를 따라가며 기묘한 장치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작은 포식자를 마주합니다. 등 위로 길쭉한 기둥이 솟아오르고 그 끝에는 납작한 판이 얹혀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대장간의 모루처럼 평평하고 위 표면은 빗자루 털처럼 촘촘한 잔갓이, 미세한 피부치가 숲처럼 돋아난 브러쉬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존재를 스테타칸투스라 부릅니다. 당신은 물의 결이 그 판의 가장자리에서 둘로 갈라지고 모루의 윗면을 스치며 얕은 소용돌이로 퍼지는 것을 봅니다. 손등까지 차오른 물은 서늘하고 간헐적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조류는 모루판 아래에 얇은 음영을 남깁니다. 등 지느러미 앞에는 굵은 가시가 하나 서서 모루판을 받치는 기둥과 한 몸처럼 보입니다. 가시는 칼 같은 광택 대신 약간 무광의 광물 화층으로 둘러싸여 충격을 분산시키는 탄성을 품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모루 윗면의 잔가시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부채꼴로 배열되어 있어 어떤 각도에서든 빛을 산란시키며 눈에 들어옵니다. 당신은 이 장치가 물리적 방패이자 시각적 깃발임을 직감합니다. 얕은 안에서 경쟁자를 마주할 때 혹은 짝을 부를 때 이 비현실적인 실루엣은 나는 이 종의 성체시다라는 신호로 기능합니다. 실제로 화석은 이 모루와 잔가시 장치가 주로 수컷에서 발달했음을 가리키고 골반에 클라스퍼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짝짓기 전략과의 연관을 암시합니다. 스테타칸투스의 이빨은 칼날처럼 넓게 베기보다 가운데 높은 추돌기와 양쪽에 낮은 곁돌기가 줄지어선 클라도돈트형입니다. 이는 미끄러운 작은 오리나 연체동물을 붙잡아 삼키기에 유리합니다. 당신은 그가 얕은 산호 잔해 사이에서 가만히 떠 있다가 가까이 지나가는 작은 어군 쪽으로 몸을 낮추는 모습을 봅니다. 가슴 지느러미가 미세하게 떨리며 정지부력을 보정하고 꼬리 지느러미의 비대칭이 짧은 돌진에 필요한 양력을 더합니다. 돌진은 길지 않지만 정확합니다. 입가를 스치는 볼은 짧은 his소리를 남기고 곧 주변의 소음에 스며듭니다. 이 특이한 모루판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짝짓기 도중 암컷의 몸을 눌러 고정하거나 체표의 장가시판과 맞물려 미끄럼을 줄이는 접촉 플랫폼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른 가설은 포식자에게 불쾌한 한 입을 약속하는 경고표지, 즉 입안이 거칠게 긁히는 비유적 가시담장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수컷에만 발달한다는 점, 시각적으로 매우 두드러진다는 점은 구애와 과시의 역할을 지지합니다. 당신은 낮은 각도로 스며드는 빛 아래에서 모루판이 반사광을 넓게 흩뿌리는 모습을 보고 이 신호가 얕은 수역의 탁한 조건에서도 멀리 닿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이 모루는 분명한 비용을 동반합니다. 상단의 넓은 면은 전면 저항을 늘리고 급회전 때 와류를 키워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테타칸투스는 이 장치를 유지했습니다. 당신은 비용과 이익의 저울을 떠올립니다. 생존과 번식의 관점에서 짝을 얻고 경쟁자를 물러서게 하는 이점이 수영 효율의 손실을 상쇄했을 것입니다.
얕은 바다의 느린 순환, 복잡한 구조물 사이에서의 짧은 기동, 낮은 속도로도 충분히 성과를 내는 사냥 방식. 이 모든 것이 모루의 존재를 허용하는 생태적 배경이었을 것입니다. 머리 위, 뒤통수 쪽에는 모루판과 닮은 작은 장가시 패치가 자리합니다. 당신이 손가락을 들어 그 표면을 상상으로 쓸어보면 거칠되 규칙적인 결이 느껴집니다. 전기 수용기관과 축선이 주변의 움직임을 그려내고 잔가시 표면은 기생자와 오물의 부착을 거부하며 위생을 유지합니다. 작은 긁힘이 생겨도 잔가시는 부분적으로 교체되며 회복됩니다. 몸 전체를 덮은 미세한 갑옷과 등 위에 과시 플랫폼이 합쳐져 하나의 생태적 문장으로 읽힙니다. 나는 느리지만 쉽게 잡히지 않고 내 종의 신호를 크게 보낸다. 당신은 스테타칸투스가 모루판을 약간 기울인 채 수면 바로 아래를 평행하게 미끄러지는 모습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물은 모루의 앞전에서 갈라지고 뒷전 뒤로 얕은 흔적이 생깁니다. 모루의 그림자가 바닥의 물결무늬 위를 지나갈 때 그 패턴은 순간 왜곡되었다가 곧 원래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 작고 특이한 상어가 사라지자 수평선 쪽 얕은 능선 위에서 또 다른 형태가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등 위에 복잡한 판 대신 뒤로 길게 뻗은 단단한 한 개의 가시가 눈에 띕니다. 몸집은 더 길고 움직임은 느릿하지만 집요합니다. 당신은 그 등 가시가 남기는 그림자의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립니다. 이제 한 개의 강한 등 가시로 시대의 선을 그었던 제나칸투스의 물길을 따라가 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물의 색이 옅은 갈색으로 변하는 수로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섭니다. 바닥을 덮은 식물 부스러기에서 스며나온 탄닌이 물을 차로 물들였고 젖은 흙과 이끼의 냄새가 코끝에 얇게 감돕니다. 수면 위 거대한 석성과 양치 식물이 숲처럼 서 있는 습지에서 곤충 날개의 윙윙거림이 퍼지고 그 소리는 물속으로 들어오며 둔탁한 융음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팔을 스치는 물은 바다보다 약간 연하고 소금 대신 흙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시야는 탁하지만 그 속에서 길고 낮은 윤곽이 잔해 사이를 지나갑니다. 등 뒤 머리에서 시작해 뒤로 길게 뻗은 가시 하나, 그것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제나칸투스, 내륙의 늪과 하구, 강을 탄환한 생활 무대로 삼았던 고대의 상화 친척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실은 그 몸을 따라가며 형태를 더듬습니다. 몸통은 장어처럼 길고 유연하여 등선을 따라 얇은 리본 같은 지느러미가 꼬리까지 이어집니다. 꼬리 지느러미는 상하엽의 차이가 크지 않고 흐릿한 실루엣이 하나의 곡선으로 연결되며 미끄러집니다. 가슴 지느러미는 크지 않지만 탁한 물 속에서 정지에 가까운 미세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시선을 붙드는 것은 머리 뒤쪽에서 후방으로 누워 뻗은 단단한 등가시. 머리의 연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개의 강한 구조입니다. 가시의 표면에는 길게 홈이 파여 있고 내부에는 치아와 같은 광물화 조직이 층을 이룹니다. 일부 연구는 이 홈이 점액이나 독성 분비물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당신은 그 가설을 조심스레 머릿속 가장자리에 놓아둡니다. 확실한 것은 이 가시가 뒤에서 덮치는 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강력한 억제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제나칸투스의 입가를 살핍니다. 이빨은 두 개의 뾰족한 첨부가 나란히 선 쌍첨치 모양으로 V자 형태의 끝이 미끄러운 먹이를 붙들어 놓는데 유리합니다. 작은 어류가 옆을 스치면 제나칸투스는 몸을 살짝 S자로 굽히고 단거리로 몸을 쏘며 이 V자 끝으로 미끄럼을 끊어냅니다. 각각류나 어린 양서류가 늪 바닥을 더듬을 때는 입을 바닥 쪽으로 낮추고
지느러미의 얕은 파동만으로 접근하여 한 입에 삼킵니다. 당신은 그 움직임이 빠르다기보다 집요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맑은 바다의 추격전이 아니라 탁한 물속에서의 끈질긴 추적, 시야의 빈틈을 감각으로 메우는 사냥입니다. 물속의 조건은 바다와 다릅니다. 염분이 낮아 부력은 줄고 온도와 산소량은 하루에도 크게 바뀝니다. 당신은 팔을 흔들며 물의 무게가 조금 더 살갗으로 느껴지는 차이를 알아차립니다. 제나칸투스의 긴 몸은 이런 조건을 위해 조율되어 있습니다. 몸 전체가 파동을 만들어 앞으로 밀어내는 장거리의 효율, 얇은 지느러미 리본이 만드는 미세한 회전, 그리고 큰 간에 저장된 기름이 더해주는 안정성. 당신은 물속에서 손바닥을 흔들 때 생기는 미묘한 뜨는 힘과 가라앉는 힘을 번갈아 느끼며 그 균형 위에서 유지되는 헤엄을 상상합니다. 감각의 장치는 탁한 물에서 더욱 뚜렷한 의미를 갖습니다. 축선은 식물 줄기 사이를 스치는 미세한 진동을 모아 주변의 지형을 그려내고, 전기 수용기관은 보이지 않는 몸의 윤곽, 근육이 내는 약한 전기를 포착합니다. 당신은 눈을 가늘게 뜬 채에도 주변의 물살 문장이 손목과 광대뼈 근처에서 일켜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에서는 빛보다 촉감의 지도가 먼저 완성됩니다. 제나칸투스가 방향을 틀 때 머리 뒤 가시가 물을 얇게 가르며 작물결의 서체를 잠시 바꾸고 곧 주변의 흐름은 새 패턴에 맞춰 다시 정리됩니다. 가시의 역할을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뒤에서 덮치는 포식자, 예컨대 큰 양서류나 다른 포식성 물고기에게 첫 입은 가장 위험합니다. 제나칸투스의 가시는 그 첫 입을 좌절시킵니다. 입천장과 목구멍을 긁어 상처를 남기고 다음 입질을 주저하게 만들지요. 가시의 표면은 치아 비늘과 유사한 관상부로 덮여 있어 미끄러지기 쉽지 않고, 심지어 홈을 따라 이물질이 뒤로 빠지면서 상대의 잡아당김을 무력화합니다. 당신은 그 이미지, 입안의 민감한 부위에 얄팍하지만 거친 칼날이 스치는 장면을 떠올리고, 한 번의 실패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된 방패의 지혜를 이해합니다. 제나칸투스가 선호한 무대는 대개 완만하고 얕았습니다. 물속에는 부러진 가지와 식물 뿌리가 얽혀 작은 미로를 만들고, 바닥에는 부식토가 가루처럼 쌓여 발끝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종아리를 스치는 물은 순간 따뜻해졌다가 깊은 물골에서 차가움을 데려옵니다. 이 미세한 온도층은 먹이와 포식자를 분리시키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제나칸투스는 그 경계의 옆면을 따라 돕니다. 느릿한 물골로 진입했다가 다시 얕은 풀밭 가장자리로 나와 숨을 고르고, 특정 구간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머리를 식물 줄기 사이로 밀어넣습니다. 기다림과 짧은 돌진이 교대로 이어지는 리듬입니다. 이 집단의 시간적 여정도 길었습니다. 후기 데본기의 모습을 드러낸 뒤 석탄기와 페름기를 지나 트라이아스기 초까지 내륙 수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대륙이 이어지고 끊어지는 오랜 지질의 변화 속에서도 강과 늪은 늘 어디엔가 있었고, 제나칸투스의 몸은 그 환경에 잘 맞았습니다. 당신은 이 오랜 지속을 돌진의 능력이 아니라 환경 읽기의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탁도, 온도, 산소량, 식물 밀도가 시시각각 바뀔 때 몸의 파동과 감각의 지도가 함께 조정되는 방식 말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그 이빨을 다시 떠올립니다. 두 갈래로 갈린 첨부는 먹이를 잘라내기보다 붙잡는 데 유리했고, 목구멍 쪽으로 당기면서 미끄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치열은 수명이 닿으면 뒤에서 새것이 밀려와 교체되었고, 바닥의 모래나 식물 줄기에 부딪혀도
전열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시는 재생되거나 부분적으로 보수되었고 표면의 치아 비늘은 기생자와 오물을 밀어냈습니다. 작은 실패를 허용하는 구조의 집합, 그것이 이 몸의 철학이었습니다. 물길이 잠시 고요해집니다. 제나칸 투스의 가시가 마지막 빛을 한 번 반사하고 길고 낮은 그림자가 수초의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 여운을 잡은 채 같은 계통이면서도 더 크게 자라 내륙 수계를 지배했던 다른 포식자를 떠올립니다. 잿빛을 등을하고 찰력 있는 긴 몸으로 강과 늪의 가장 깊은 물골을 순찰하던 존재, 오르타칸투스가 그 방향에서 다가옵니다. 당신은 몸을 살짝 돌려 더 넓은 내륙의 무대를 향해 발을 옮깁니다. 당신은 강줄기가 넓어졌다 좁아지는 구간을 따라가며 물 표면에 얕게 번지는 이끼 냄새와 젖은 나무의 향을 맡습니다. 강둑을 덮은 거대한 석송과 속새의 줄기는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바람이 갈대를 스치면 잔머리 같은 소리가 낮게 퍼집니다. 물빛은 차처럼 갈색을 띠고 바닥의 부식토가 발끝에서 가볍게 일어났다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때 길고 납작한 그림자가 물골을 따라 나란히 이동하는 것이 보입니다. 등 뒤 머리에서 뒤로 누워 뻗은 견고한 한 개의 가시, 리본처럼 이어지는 등 지느러미. 당신은 내륙 수계를 지배하던 담수 포식자 오르타칸 투스를 만납니다. 몸은 장어처럼 길어 두세 미터에 이르기도 하며 등 지느러미는 머리 뒤에서 꼬리까지 낮게 이어져 흐름을 매끄럽게 붙잡습니다. 꼬리는 상하가 크게 다르지 않은 얕은 V형으로 갑작스런 돌진보다 오래 지속되는 순찰과 자맹에 적합합니다. 머리 뒤의 등가시는 두꺼운 기저와 홈을 가진 관상부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은 치아와 같은 광물화 조직이 감싸 내구성을 더합니다. 일부 표군의 홈은 분비선과의 연관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지만 당신은 이를 조심스레 가설로만 간직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가시가 뒤에서 달려드는 상대의 첫 입질을 망설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오르타칸투스의 입가를 관찰합니다. 치열은 두 갈래의 높은 첨부가 나란히 선 V자형, 가운데 낮은 보조 첨부가 덧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끄러운 어류나 두꺼운 피부의 양서류를 붙잡아 놓기에 유리한 형태지요. 사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탁한 물에서 그는 수초와 침목 사이로 몸을 낮추고 측선이 전하는 미세한 진동과 전기 수용이 부착한 약한 윤곽을 따라 천천히 접근합니다. 그러다 먹이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꼬리의 얕은 휘둘림으로 짧은 거리를 메우고 두 갈래 이빨 끝으로 미끄럼을 끊습니다. 당신은 그 동작에서 추격보다 집요한 따라붙음의 리듬을 읽습니다. 입은 머리의 아래쪽으로 약간 물러나 있어 흐름을 더 매끈하게 만들고 양쪽의 작은 스피리클은 바닥에 몸을 붙인 채로도 물을 들여 아가미를 통하게 해줍니다. 아가미 틈은 5쌍이 줄지어 배치되어 한 번의 헤엄과 한 번의 호흡이 박자를 맞출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름의 더운 오후, 산소가 고갈된 웅덩이에서도 그는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가슴 지느러미를 거의 보이지 않게 떨며 정지부력을 맞추고 머리 뒤 가시를 약간 눕혀 흐름의 방해를 줄입니다. 거친 빗물의 탁수 속에서도 감각의 지도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륙의 물은 하루에도 성질이 크게 바뀝니다. 폭우 뒤에는 탁도가 높아지고 한낮의 더위에는 산소가 줄어들며 건기에는 소금기가 거의 사라집니다. 당신의 팔을 감싸는 물은 바다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피부에 남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흙과 식물의 미세한 향입니다. 오르타칸투스의 큰 간은 가벼운 기름을 저장해 부력을 보태고 긴 몸은 작은 파동으로도 추진을 만들어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가심 지느러미는 넓지 않지만
정지에 가까운 미세 조타를 가능하게 하고 등 지느러미의 연속 리본은 좌우로 새는 에너지를 줄입니다. 과시의 역할을 더 생각해 봅니다. 뒤에서 달려드는 더 큰 포식자, 거대한 양서류나 다른 포식성 어류에게 첫 입은 치명적입니다. 머리 뒤에 가시는 그 첫 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입천장과 목구멍을 긁는 거친 표면, 홈을 따라 뒤로 빠지는 이물, 그리고 예상치 못한 통증. 상대는 한 번의 실패로 리듬을 잃고 그 사이 오르타간투스는 몸을 비틀어 수초 속으로 사라집니다. 표면을 덮은 치아 비늘은 기생자의 부착을 막고 마모된 이빨은 뒤에서 새 이빨이 밀려와 자연스레 교체됩니다. 작은 실패를 흡수하는 구조적 안전망이 그의 전신에 깔려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포식자가 정말 무엇을 먹었는지 화석 배설물에서 단서를 찾습니다. 나선형으로 말린 배설물의 단면에는 물고기의 비늘 조각과 작은 양서류의 뼈편이 섞여 있고 때로는 갑각류의 딱지 파편이 박혀 있습니다. 당신은 혀끝에 남는 쓴맛과 진흙의 비릿함을 상상합니다. 이곳의 먹이는 바다처럼 다양하지 않지만 물길과 수초, 수몰된 그루터기가 만든 미로 덕분에 매복과 잠행의 기회는 끊이지 않습니다. 오르타칸투스는 그 미로의 지도를 몸으로 기억합니다. 비가 내리면 깊은 물골의 차가운 층을 따라 돌고 맑은 날이면 얕은 풀밭 가장자리에서 느린 원을 그립니다. 시간의 축을 조금 더 멀리 당겨봅니다. 석탄기에서 페름기로 이어지는 동안 내륙의 숲과 늪이 넓게 퍼졌고 이 포식자는 그 모든 수계에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대륙이 합쳐지고 기후가 변하면서 많은 늪이 사라졌고 물길은 메마르거나 다른 길로 틀었습니다. 오르타칸투스의 오래된 혈통은 그 변화에 일부 자리들을 내주었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버티는 힘이 단지 강함이 아니라 무대의 지속에도 달려 있음을 이해합니다. 무대가 사라지면 훌륭한 배우도 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그의 헤엄을 따라 얕은 만 가장자리까지 나섭니다. 수면은 바람에 잘게 갈라지고 햇빛은 갈대 그림자를 물바닥에 아라베스크처럼 깔아놓습니다. 오르타칸투스의 등가시가 마지막 번쩍임을 남기고 수초의 숲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집니다. 물은 다시 조용해지고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소금기 어린 바람이 얇게 스칩니다. 당신은 내륙의 길에서 바다의 길로 시선을 돌립니다. 한때 바다의 얕은 평원에서는 전혀 다른 전략이 빛을 발했습니다. 단단한 껍질을 가진 먹이를 으깨기 위해 치아를 넓은 판으로 겹겹이 깔아 물속의 맷돌을 만든 존재. 다음 순간 우리는 그런 이의 치판에 가까이 다가가 보려 합니다. 당신은 바다가 다시 탁 트이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수면은 더 푸르고 파도는 섬세한 레이스처럼 끊임없이 가장자리를 깎습니다. 물맛은 조금 더 단단하고 혀끝에는 엷은 석회의 기미가 감돕니다. 따뜻한 백악기의 얕은 바다, 산호와 조개, 성게와 갑각류가 풍성했던 무대 위에서 당신은 특이한 먹이 궤적을 쫓습니다. 모래밭에는 잘게 으깨진 조개편이 넓게 흩어져 있고 부서진 껍질 가장자리는 물결에 부딪힐 때마다 작은 유리파편처럼 반짝입니다. 그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넓고 평평한 칩판으로 음식을 다루는 포식자의 존재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프티코두스,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턱을 상상합니다. 프티코두스의 이빨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넓은 교합면을 가진 타일 같은 판이 줄지어 깔린 구조입니다. 각 지판의 윗면에는
길쭉한 능선이 평행하게 달리거나 때로는 엷은 주름 무늬가 격자처럼 교차합니다. 에나멜 로이드가 덮은 단단한 표면은 압축과 전단에 모두 강하고 바로 아래의 상아질이 충격을 흡수해 균열이 번지는 것을 늦춥니다. 당신은 손바닥으로 상상 속의 칩판을 눌러봅니다. 미세한 능선이 모래처럼 거칠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서로 엇물린 경계가 힘을 넓게 퍼뜨립니다. 물속에서 껍질이 부서질 때 둔탁한 딱 하는 소리가 본과 쉘 사이의 마찰음을 동반해 낮게 울립니다. 먹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두꺼운 껍질의 이노케라무스 같은 조개, 거북한 외피를 가진 갑각류, 때로는 가는 외골격을 지닌 급히동물까지. 화석 배설물과 치아 마모의 패턴은 부수어 삼키는 식단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신중함을 잃지 않습니다. 프티코두스의 몸 대부분은 치아와 산발적 표곤으로만 알려져 정확한 체형과 사냥 방식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습니다. 길이는 종에 따라 달랐고 어떤 자료는 매우 큰 개체를 암시하지만 우리는 확언 대신 가능성의 범위를 기억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넓은 칩판이 단단한 먹이를 오랫동안 처리할 수 있도록 발달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파도의 리듬에 맞춰 얕은 모래톱 가장자리를 걸으며 이 포식자가 남긴 주방의 흔적을 더 찾습니다. 모래 속엔 자에게 가루가 된 탄산칼슘 알갱이가 깔려있고 깨진 조개 껍질의 안쪽은 매끈한 진주광택을 남긴 채 반달처럼 누워 있습니다. 때로는 한 장소에서 유난히 많은 조개편이 발견되는데 과학자들은 이런 곳을 먹이터의 후보로 삼습니다. 프티코두스는 조류와 지형을 이용해 껍질 먹이를 한데 몰아넣고 머리를 낮춰 턱판을 맞대어 으깨며 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지판이 닫힐 때 물이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며 내는 기압음, 그리고 금세 조용해지는 물결의 숨소리를 귓바퀴에 담습니다. 치아의 성장은 느리지만 끊임없습니다. 마모된 교합면은 연속적으로 뒤에서 밀려오는 새 지판이 보수합니다. 한 장이 금가고 깨져도 전체의 기능이 멈추지 않는 설계. 작은 실패를 흡수하는 치열의 행렬입니다. 당신은 이 연속된 타일의 이미지에서 내구성의 문장을 읽습니다. 공격의 도구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배려된 장치. 표면의 미세한 홈은 부서진 가루를 옆으로 밀어내 다음번 압착이 같은 자리에서 막히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교합면은 늘 작업 가능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프티코두스는 바다의 어느 구간에 머물렀을까요? 얕은 대륙붕의 따뜻한 바다, 때로는 강이 흘러드는 고생대 중생대의 하구와 근연한 환경, 부드럽게 흐르는 조류가 세립질 바닥을 만들고 껍질을 지닌 생물이 풍성한 곳이 그들의 주 무대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발목을 스치는 물살에서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고요한 잡음을 들었습니다. 입안의 지판은 바닥이나 암초에 직접 닿아도 쉽게 깨지지 않도록 유연한 지지 조직이 받쳐주고 가슴 지느러미의 작은 조타는 밀어넣은 먹이를 놓치지 않도록 위치를 유지하게 했을 것입니다. 표면의 피부치는 여느 상어처럼 유체 저항을 줄이며 세균과 부착 생물을 거부해 위생을 지켰습니다. 개통은 아직 논쟁입니다. 어떤 연구는 프티코두스를 상어를 가운데 독립된 가지 프티코돈티드로 보며 다른 해석은 하이보돈트리오와의 가까움을 논합니다. 전신 골격이 드물게만 남는 연골성 어류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치아와 드문 가시, 가끔 인상화 속으로 이야기의 빈칸을 메웁니다. 당신은 이 공백을 상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조심스레 윤곽을 그립니다. 확실성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절제의 태도를 마음속에 새깁니다. 당신은 다시 바닷물에 손을 담급니다. 손가락 사이로 가는 조개가루가 스르르 빠져나가고 소용돌이가 잠깐 생겼다가 바로 풀립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작고 둥근 조개들이 파도에 따라 흔들리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모래바람 뒤 낮고 다부진 그림자가 잠깐 드러났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으깨먹기에 특화된 이가 떠난 자리엔 반짝이는 파편과 잔잔한 기포만이 남습니다. 당신은 시선을 넓혀 같은 시기 다른 바다 구간에서 다양한 먹이를 번갈아 노리며 살아갔던 범용 전략가를 떠올립니다. 견고한 지느러미 가시를 지니고 앞니는 자르고 뒤니는 부수는 변주에 능한 포식자. 하이보두스가 그 다음 물결 뒤에서 다가옵니다. 당신은 한 걸음 옆으로 물러서 새로운 이빨과 지느러미 가시가 만드는 문장을 읽어낼 준비를 합니다. 당신은 파도의 얕은 융기와 암초 사이의 수로를 따라가며 물맛에 다시 엷은 소금과 석회 냄새가 섞여 드는 것을 느낍니다. 모래톱을 스치는 물결이 작은 유리 조각처럼 반짝이고 산호 잔해 사이로 작은 개와 조개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때 수면 바로 아래 길고 유선형의 몸이 짧게 번쩍입니다. 등 위에 두 개의 지느러미가 차례로 솟아있고 각각의 앞전에는 단단한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하이보두스, 지느러미 가시와 두 가지 치아를 동시에 지닌 범용의 포식자. 당신은 그 곡선이 바다의 리듬을 잃지 않으면서도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솜씨를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이보두스의 앞입니는 날카로운 주돌기와 양옆에 낮은 곁돌기가 세트를 이루는 삼각형의 칼날입니다. 미끄러운 어군을 가르거나 단번에 잡아채기 좋죠. 반면 뒤쪽 어금니는 넓고 낮은 타일처럼 평평해 개의 갑각, 고둥의 껍질, 성게의 단단한 부분을 부서 처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한입 안에 자르는 공구와 으깨는 공구가 공존하는 셈입니다. 당신이 손끝으로 상상 속 치아의 표면을 쓸면 앞니는 유리처럼 매끈하고 날카롭고 어금니의 교환면은 미세한 능선이 촘촘하여 가루가 옆으로 밀려나도록 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마모든 치아는 곧 뒤에서 새 치아가 밀려와 교체되고 전체의 기능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느러미 가시는 단지 방패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뒤에서 덮치는 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억제 장치이면서 무리 속에서 서로의 위치와 크기를 드러내는 표식이죠. 가시의 표면에는 길게 달리는 미세한 홈과 능선이 있어 물살을 얇게 쪼개며 와류를 줄입니다. 손바닥을 물에 세워 밀 때 느껴지는 그 갈라짐의 감각. 하이보두스는 그 감각을 등 위에 한 벌 더 얹어 가진 셈입니다. 가시는 충격에 약간 휘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탄성을 지니며 표면의 치아 비늘은 상대의 입안에서 미끄럼을 유도해 깊은 물어뜯김을 어렵게 만듭니다. 몸은 유선형이고 가슴 지느러미는 넓게 펼쳐져 정지에 가까운 미세 조향을 가능하게 합니다. 꼬리 지느러미는 비대칭으로 위협이 더 길어 전진과 함께 위로 드는 양력을 제공합니다. 불에 대신 큰 기름간이 부력을 보태고 측선과 전기 수용은 탁한 물에서도 먹이의 윤곽을 읽어줍니다. 당신은 얕은 만의 밝은 물길에서 그리고 외해로 나아가는 푸른 수로에서도 이 포식자를 번갈아 마주칩니다. 어떤 개체는 강 하구의 기수 지역에까지 올라와 갑각류를 노리고 어떤 개체는 암초 외곽의 열린 물에서 어군을 따라 움직입니다. 한 종의 몸 안에서 여러 무대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먹이는 다양합니다. 작은 경고러, 오징어류 같은 두 종류, 껍질이 단단한 무척추 동물, 때로는 해변 가까운 모래 언덕에서 박혀있던 조개를 파내기도 합니다. 당신은 모래 속에서 갑자기 난 작은 먼지 기둥과
그 뒤를 잇는 둔한 딱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교환면 사이로 조개가 가루가 되어 옆으로 밀려나가고 남은 파편은 파도와 함께 잔주름처럼 흩어집니다. 어군을 만났을 때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날카로운 앞니로 옆구리를 베듯 스치고 방향을 틀어 상처 입은 개체를 다시 노립니다. 짧은 돌진과 급회전의 연속. 그러나 그 리듬은 흥분이 아니라 계산에 가깝습니다. 화석은 이들의 삶을 조각조각 보여줍니다. 이빨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부하게 발견되고 등지느러미 가시는 길게 보존되어 표면의 홈과 능선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어류와 각각류 조각이 섞인 배설물 화석은 자르고 으깨고 삼킨다는 식단을 암시합니다. 전신 골격은 연골이라 드물게만 남지만 턱과 지느러미의 배열, 가시의 각도는 우리가 그 헤엄의 문장을 재구성하는데 충분한 단서를 줍니다. 당신은 확실한 것과 추정의 경계를 구분하며 증거가 허락한 선에서만 상상력을 펼칩니다. 하이보두스가 살았던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 친척무리인 하이보돈투들은 후기 고생대에 나타나 중생대의 절정을 이루었고 특히 하이보두스는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의 바다에서 흐렸습니다. 대부분 1~2m 남짓한 몸집이었지만 환경과 먹이에 따라 지역적 변이가 컸습니다. 수컷의 골반에는 클라스퍼가 있어 몸속 수정이 이루어졌고 얕은 바다의 풀숲이나 암초 그늘에서 끈질긴 구애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발견된 알주머니 화석은 납작한 캡슐 모양의 능선이 돌출된 형태를 보여주어 바닥에 고정되거나 해조류에 매달렸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당신은 잔잔한 바람이 일으킨 잎새의 떨림과 함께 물속에서 서로를 스치며 신호를 주고받는 두 개체의 조심스러운 회전을 떠올립니다. 하이보두스는 해안과 외 사이, 얕은 대륙분과 산호초 주변, 때로는 기수 환경까지 경계의 공간을 잘 이용하는 전략가였습니다. 바람이 바뀌면 수온 약층의 경계가 얕아지고 조류가 뒤집히면 탁도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다른 생물들에게 장벽이 되지만 하이보두스에겐 이동과 식단을 바꾸는 신호로 유퀴입니다. 당신은 물의 냄새가 미세하게 바뀌는 순간 이 포식자가 방향을 고쳐 잡는 모습을 봅니다. 가시가 짧게 흔들리고 가슴 지느러미가 넓게 펼쳐지며 꼬리의 위협이 한번 크게 휘둘립니다. 그러나 어떤 무대에서는 범용보다 특화가 빛을 발했습니다. 같은 얕은 바다라도 지느러미의 기부에서 톱니처럼 빗살 무늬가 솟아난 더 원시적인 계통의 포식자가 있었죠. 그 이름은 크트나칸투스. 당신은 먼 얕은 능선 위, 물살을 따라가며 어둡게 빗살을 드러내는 지느러미의 앞전을 힐끗 봅니다. 다음 순간 우리는 그 빗살의 정체를 따라 얕은 대륙붕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얕은 대륙붕의 가장자리로 나아갑니다. 폭풍이 지난 뒤 눌린 물결 무늬가 모래바닥에 남아있고 산호 파편과 조개편이 얇은 층을 이루며 반짝입니다. 물은 맑지만 잔잔하지는 않습니다. 파도의 낮은 윙윙거림이 가슴뼈에 전해지고 엷은 석회 냄새와 해조의 풀내가 교차합니다. 그때 수면 바로 아래로 어두운 삼각형 두 개가 순서대로 지나가고 각 앞전에서 도드라진 가시가 빛을 흩뿌립니다. 당신은 그 가시의 옆면에 빗살처럼 줄지어 선 작은 돌기들을 보고 이름을 떠올립니다. 크테나칸투스, 같은 가시를 지닌 오래된 상어의 갈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시는 둥근 기저에서 시작해 앞전은 매끈하고
뒤쪽 가장자리에는 뒤로 향한 미세한 치들이 여러 줄로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상상 속 표면을 쓸어보면 앞은 유리처럼 미끄럽고 뒤는 촘촘한 빗살이 손끝을 가볍게 멈추게 합니다. 이 빗살은 단지 장식이 아닙니다. 뒤에서 달려드는 입을 긁어 미끄럼을 만들고 가시 표면을 타고 흐르는 물을 가늘게 쪼개어 와류를 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개의 등 지느러미, 앞전에서 높이 솟은 이 장치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얕은 바다의 탁한 시야에서 이런 실루엣은 건드리면 다친다 라는 조용한 경고였습니다. 몸은 현대상어에 견주면 더 각지고 가슴 지느러미는 넓고 앞전이 단단했습니다. 꼬리는 비대칭으로 위협이 더 길어 전진과 함께 약한 양력을 만들었고 머리의 양옆엔 작은 스필클이 있어 바닥에 몸을 붙인 채로도 물을 들여보냈습니다. 피부치의 능선은 지느러미 앞전과 몸통 옆에서 더 빽빽해져 흐름을 정돈하고 표면의 오염을 줄였습니다. 당신은 크테나 칸투스가 모래톱과 암초 경계, 완만한 사면을 따라 넓게 순찰하며 때로는 조수가 바뀌는 순간 얕은 수로로 들어왔다가 다시 외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들의 이빨은 클라도돈티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운데가 가장 높은 주돌기가 솟고 양옆에 낮은 곁돌기들이 부채처럼 펼쳐집니다. 날카롭게 베기보다 미끄러운 먹이를 붙들어 놓고 목구멍 안쪽으로 끌어들이는데 유리한 형상입니다. 먹이는 작은 경고로와 영고로에 치여 오징어류 같은 두 종류, 그리고 때때로 껍질이 단단한 무척추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얕은 수로에서 작은 어군을 옆으로 스치며 흐트린 뒤 상처 입거나 방향을 잃은 개체를 한두 건의 짧은 돌진으로 붙잡는 장면을 봅니다. 교합의 감각은 날카롭지 않지만 확실합니다. 앞니의 주돌기가 미끄럼을 끊고 곁돌기가 양옆에서 가드레일처럼 도망을 막습니다. 화석 기록은 주로 가시와 이빨로 남았습니다. 가시의 빗살은 보존이 좋아 현미경으로 보면 줄의 간격과 방향, 심지어 홈의 깊이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표본은 가시의 기저귀에 혈관 통로 같은 구조를 보여주는데 성장과 영양 공급이 활발했음을 시사합니다. 전신 골격은 연골이라 드물게만 남지만 드문 인상 화석과 지느러미 기부의 구조는 우리가 상상한 넓은 가슴 지느러미와 두 개의 우람한 등가시를 지지합니다. 당신은 증거의 경계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정확한 체형과 최대 몸 길이를 확언할 수 없고 생태의 세부도 일부 가설에 기댑니다. 그러나 가시와 이빨이 남긴 문장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얕은 대륙붕을 순찰하며 방패와 표식을 동시에 등에 짊어진 포식자였습니다. 환경은 종종 거칠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수면 아래에는 혹상 사층이 같은 물결 무늬가 생기고 산호자네와 조개편이 층을 이루어 쓸립니다. 당신은 그 거친 바닥을 스치며 지나가는 배면의 소리를 상상합니다. 가시가 물을 얇게 가르고 피부치의 능선이 경계층을 붙잡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때로는 주수가 빠져나가는 물골에서 염분이 낮아지고 탁도가 오르며 수온 약층이 얕아집니다. 많은 생물에게 장애가 되는 이 변화는 크테나칸투스에겐 이동을 재조정하는 신호입니다. 방향을 슬쩍 바꾸고 얕은 수로의 역류를 타고 다른 모래톱으로 건너갑니다. 가시는 뒤로 살짝 눕혀 저항을 줄이고 가슴 지느러미는 넓게 펼쳐 균형을 잡습니다. 당신은 한 무리를 만납니다.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스듬히 나란히 마치 느슨한 빗살처럼 정렬합니다.
가시의 높낮이는 개체의 크기와 성숙도를 암시하고 반사광의 패턴은 서로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포식자가 나타나면 무리는 일제히 깊은 쪽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곧 다시 얕은 사면으로 퍼집니다. 뒤에서 입이 다가올 각도에서는 가시가 확실한 억제가 되고 옆에서 달려들면 넓은 가슴 지느러미가 급회전을 돕습니다. 이 협업은 소리 없는 문장처럼 빈틈이 없습니다. 시간의 축을 당겨보면 크테나칸투스와 그 친척들은 후기 대본기에서 석탄기에 특히 번성했고 어떤 줄기는 페름기 초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판피어가 약해지고 다양한 경고로가 분화하던 혼잡한 무대에서 그들은 가시의 문장으로 존재감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같은 바다에서도 모두가 같은 먹이와 같은 물기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단단한 껍질을 부수었고 누군가는 빠른 어군을 갈랐으며 누군가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탁한 물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이 겹침과 분할의 풍경을 머릿속에 펼칩니다. 곧 우리는 이 서로 다른 틈새가 어떻게 충돌을 줄이고 공존을 가능하게 했는지 바다에 보이지 않는 구획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람은 다시 잔물결을 일으키고 석회 냄새는 가볍게 사라졌다가 돌아옵니다. 당신은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듯 얕은 망과 산호잔해, 모래톱과 하구가 얽혀 만드는 보이지 않는 구획을 천천히 따라갑니다. 같은 바다라도 빛의 깊이, 염분, 탁도, 바닥의 질감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차이는 생활의 문법이 됩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언제 움직이며 어떻게 몸을 지키는지가 이 미묘한 경계 위에서 갈라집니다. 당신은 물맛의 미세한 변주, 소금의 농담, 흙냄새의 농도, 석회가루의 기미를 혀끝에 올리며 그 변주가 곧 틈새의 언어임을 알아차립니다. 스테타칸투스는 얕은 암초와 산호 잔해 사이에서 눈에 띄는 모루장치로 과시와 경계를 동시에 표합니다. 넓게 펼친 가슴 지느러미와 짧은 돌치는 장애물이 많은 복잡 지형에서 빛을 봅니다. 반면 크테나칸투스는 대륙붕의 완만한 사면을 따라 빗살 가시를 세워 뒤쫓는 입을 억제하며 길게 순찰합니다. 하이보두스는 연안의 모래톱에서 외해의 수로까지 앞니로 자르고 어금니로 으깨며 식단을 바꿉니다. 프티코두스는 껍질 많은 딱딱한 부어커를 찾아 이동하고 치판의 넓은 면으로 오랜 시간 압착을 견딥니다. 내륙으로 들어오면 제나칸투스와 오르타칸투스가 탁한 물골을 나눴습니다. 전자는 얕고 식물이 많은 구간에서 기다림과 짧은 추적을, 후자는 더 깊은 물골과 수초림의 가장자리를 오가며 집요한 따라붙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의 차이는 이빨의 문장으로 남습니다. 미끄러운 어군을 다루는 클라도돈트형 앞니, 껍질을 부수는 넓은 규합면, V자형 쌍첨체의 붙잡기 전략. 같은 입안이라도 앞과 뒤, 좌우에서 도구가 달라집니다. 지느러미의 앞전 가시는 뒤에서 달려드는 입을 억제하고 표면의 치아비늘은 흐름을 정돈하며 부착생물을 거부합니다. 꼬리의 비대칭은 위로 드는 양력을 더해 얕은 수역을 길게 순찰하게 하고 리본 같은 등 지느러미는 탁한 물에서 미세한 조타를 책임집니다. 당신은 이 각기 다른 조합이 서로의 길을 겹치지 않게 하면서도 때로는 경계에서 살짝 포개지는 장면을 봅니다. 시간 또한 한 겹의 구획입니다. 밝은 얕은 물은 낮에 경쟁에 치열하지만
해가 기울면 탁도가 오르고 냄새의 지도와 전기 수용의 지도가 더 힘을 얻습니다. 어떤 무리는 새벽녘 얕은 수로로 올라와 껍질 먹이를 찾고 해가 높아지면 다시 깊은 사면으로 내려갑니다. 어린 개체는 포식자가 적고 먹이가 풍부한 얕은 풀밭과 석호를 선호하고 성체는 더 열린 물로 나섭니다. 일부 얕은 만에서 유난히 작은 치아가 많이 발견되는 지점은 번식과 성육의 안쪽 방이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시사합니다. 과학은 이 구획을 치아와 가시, 돌덩이 속에 미세한 화학으로 읽습니다. 치아의 에나멜로이드에 남은 산소 동위원소 B, 델타8오람이 물의 온도와 염분을 암시하고 히토류 원소의 패턴은 퇴적 환경을 가리킵니다. 미세마모 분석은 치면의 스크래치와 핏을 세어 먹이의 질감을 재구성하고 치판의 파열 흔적은 반복적 압착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드물게 보존된 배설물 화석은 비늘 조각과 갑각 파편, 연체동물의 부서진 껍질을 뒤섞어 식탁의 메뉴를 펼쳐 보입니다. 당신은 증거가 허락하는 만큼만 그려지는 지도 위에서 빈칸과 선명한 구획을 동시에 봅니다. 경쟁과 공존의 배후에는 강적과 환경의 압력이 있습니다. 판피오의 거대한 턱은 정면 승부를 강요했고 다양한 경고로의 분화는 먹이와 속도의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폭풍 뒤 얕아진 수온 약층과 뒤집힌 조류, 강으로 낮아진 염분은 하루에도 무대를 바꾸었습니다. 이때 누군가는 비용이 큰 과시 구조를 눕히고 누군가는 가시를 더 세우며 누군가는 아예 탁한 물길로 옮겨갑니다. 틈새는 고정된 주소가 아니라 압력과 선택의 균형으로 유지되는 임시의 약속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수면 아래 겹겹의 길을 내려다봅니다. 빛의 길, 냄새의 길, 전기의 길, 진동의 길이 각기 다른 지형을 그리고 그 지형 위에서 몸들은 서로 겹치지 않게 춤을 춥니다. 이제 질문은 한 가지로 모입니다. 이렇게 정교한 구획을 가능하게 한 감각과 생리의 바탕은 무엇이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방패와 나침반, 그 기술을 더 가까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당신은 물맛의 농담이 살짝 바뀌는 것을 느끼며 감각과 생존의 비밀이 깃든 다음 길로 천천히 시선을 옮깁니다. 또 하나의 구획은 바닥과 물살의 성질에서 나옵니다. 고운 모래는 작은 파도에도 쉽게 떠올라 시야를 흐리고 빠른 수로는 높은 전단력으로 몸을 잡아당깁니다. 넓은 가슴 지느러미와 낮은 체고는 바닥 가까이 붙어 달리기를 돕고 긴 위협꼬리는 수로의 가속을 이용해 짧고 빠른 곡선을 그립니다. 으깨먹기용 치판은 바닥과 닿아도 지지 조직이 충격을 흡수해 규혈을 늦추고 반대로 날카로운 앞니는 표면의 미세 능선으로 첫 미끄럼을 끊습니다. 산란도 구역에 얹힙니다. 일부는 능선이 돌출된 납작한 알주머니가 얕은 바닥이나 해조류에 걸려 계절은 이 모든 구역에 느린 타동을 더합니다. 우기에는 강물이 만든 담수풀룸이 염분 전선을 만들고 건기에는 맑은 짠물이 대륙붕의 홈을 따라 미끄러집니다. 그 전선은 먹이를 밀어내고 끌어들이며 포식자의 길도 함께 옮깁니다. 어떤 해에는 폭풍이 잦아 얕은 만이 오래 탁해지고 다른 해에는 고요가 길어 산호와 해조가 촘촘해집니다. 치아의 동위원소와 성장선, 가시의 미세 측면은 이 느린 파동을 얇은 아카이브처럼 저장합니다.
당신은 사라진 물길의 리듬을 더듬고 그 위에 겹치지 않게 나뉜 길들을 다시 떠올립니다. 겹쳐 사는 무리 사이에서는 크기와 이빨의 차이가 더 또렷해지는 겨냥도 보입니다. 같은 곳에서 나온 치아라도 주돌기의 높이와 교환면의 폭이 조금씩 갈라지고 작은 개체는 얕은 풀밭을, 큰 개체는 더 거친 사면을 택합니다. 이는 서로 비켜서기의 결과일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설로 남겨둡니다. 화석은 풍경을 보여주되 움직임의 모든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으니까요. 당신은 물결이 낮게 깔린 수면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보이지 않는 장치들을 더 가까이 느껴봅니다. 그 기술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견디는 생명에게 꼭 필요한 기본기입니다. 먼저, 냄새의 지도. 콧구멍은 물을 들이고 바로 내보내는 통로에 불과하지만 안쪽의 후각 상피는 넓게 접혀 있어 희미한 아미노산의 흔적까지도 포착합니다. 당신이 한 움큼의 모래를 흩뜨렸을 때 퍼져나가던 조개가루의 미세한 향. 그보다 훨씬 약한 단서도 이들에게는 방향이 됩니다. 흐린 물에서도 코끝의 경도차와 냄새 기울기를 읽어 얕은 만의 미로를 천천히 통과하지요. 그 다음은 진동의 길입니다. 몸 옆을 따라 난 직선과는 작은 구멍으로 바닷물을 들여 안쪽의 젤리 같은 커블라를 살며시 흔듭니다. 수밀리초의 차이로 도착한 파동의 위상차를 비교하면 눈을 감아도 주변의 움직임과 지형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가슴을 스치는 잔물결과 먼 바다의 낮은 윙윙거림을 구분하듯 그들은 가까운 먹이의 몸짓과 멀리서 다가오는 파도의 숨을 같은 장치로 구분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전기의 길도 있습니다. 턱과 주둥이, 머리 아랫면에 점처럼 박힌 전기 수용기관. 오늘 우리는 이를 로렌치니 기관이라 부릅니다. 살아있는 근육과 아가미가 만드는 미세한 전이를 읽습니다. 탁한 물, 깊은 그늘, 밤의 얕은 수로에서도 이 감각은 길잡이가 됩니다. 몸 안쪽의 기술도 조용히 일을 합니다. 연골성 골격은 가볍지만 표면이 프리즘형으로 석회화되어 필요한 지점에 강도를 실어줍니다. 불의 대신 거대한 기름간이 부력을 보태고 꼬리 지느러미의 비대칭은 전진과 함께 위로 드는 힘을 만들어 얕은 수역을 오래 순찰하게 합니다. 입천장과 아래턱의 이빨은 마모되면 뒤에서 새 이빨이 밀려나와 곧 교체되고 표면의 치아 비늘은 흐름을 정돈하며 세균의 부착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손바닥으로 물을 쓸며 이 모든 장치가 서로 얽혀 만들어내는 낭비 없는 움직임을 떠올립니다. 분의 경계를 건너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많은 연고로는 체액 속의 요소, 요레아리도 높은 농도로 지녀 삼투압을 맞추고 그 탓에 단백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트라이메틸 아민 옥사이드, PMAO 같은 안정제가 곁을 지킵니다. 염류는 직장선이라 불리는 셈이 걸러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하구나 기수 환경으로 스며드는 종이라면 이 경계를 오갈 때 농도를 조절하는 일이 더 잦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혀끝에서 소금의 기미가 옅어졌다 짙어지는 변화를 느끼며 몸속의 미세한 펌프와 운반자들이 그 변화를 따라 미세하게 조율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소화의 길에서는 나사처럼 감긴 장치가 돋보입니다. 장의 안쪽에는 나선판, 그 자리에 흘러가는 먹이를 천천히 돌려보내며 흡수 시간을 늘립니다. 껍질을 부셔 삼킨 가루, 물고기 지방과 근육, 두 종류의 질긴 살점, 각기 다른 먹질감이 같은 속도로 지나가지 않도록 발길을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당신은 얇은 조류의 맛이 혀에 남는 동안 장 안쪽에서 조용히 늘어지는 시간의 감각을 떠올립니다.
빛의 기술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일부 상호에서 관찰되는 반사층, 망막 뒤에서 빛을 대비쳐 어두운 곳에서 시각을 돕습니다. 고대의 친척들에게서 어느 수준으로 작동했는지는 표본이 부족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얕은 만의 어스름과 깊은 사면의 그늘에서도 길을 잃지 않던 삶은 이와 비슷한 이점을 가졌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또한 머리의 양옆에 난 작은 스피리클은 바닥에 몸을 붙였을 때도 물을 들여 아가미를 통하게 해 모래 가득한 수로에서의 호흡을 도왔을 것입니다. 번식의 기술은 더욱 은밀합니다. 수컷의 골반에는 한 쌍의 클라스퍼가 있어 몸속 수정이 이루어지고 종에 따라 낳은 알을 캡슐에 담아 바닥에 고정하거나 알이 어미 몸속에서 부화해 새끼로 나오는 방식을 썼을 것입니다. 얕은 풀밭의 석호와 산호 잔해 사이 포식자가 비교적 덜 드나드는 곳이 안쪽 방이 되었겠지요. 당신은 잔잔한 물결 사이사이로 교차하는 냄새와 진동, 전기의 문장을 떠올립니다. 구애와 과시, 경계의 신호가 겹치고 작은 몸짓이 상대의 선택을 바꿉니다. 이 모든 기술은 화려한 갑옷을 벗은 몸이 선택한 다른 갑옷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흐름을 바꾸고 낭비를 줄이고 위험을 한 번 미끄러지게 만드는 장치들. 고대의 얕은 바다와 하구, 매륙의 물꼬를 가리지 않고 이 기본기는 여러 갈래의 상어 친척들 속에 겹겹이 스며 있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물살을 손등으로 가르며 보이지 않는 갑옷의 면을 한 번 더 더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들어 같은 시기 바다의 또 다른 강자, 두꺼운 골판 갑옷으로 정면을 밀어붙이던 판피어와의 만남을 떠올립니다. 다음 길은 정면 승부를 피하고 모서리를 택한 몸들이 어떻게 강적과 공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호흡의 리듬도 섬세합니다. 어떤 종은 헤엄치며 입을 벌려 물을 들이는 레밍 통기로 아가미를 통하게 하고 정지에 가까울 때는 입과 인두를 주기적으로 펌프질해 물을 밀어넣습니다. 전자는 에너지가 적게 들지만 멈추기 어렵고 후자는 느린 잠행과 매복이 유리합니다. 가슴 지느러미의 앞전은 얇은 날개처럼 양력을 만들어 몸을 뜨게 하고 순간적으로 각도를 바꾸면 회전의 중심이 달라져 곡선의 반지름이 바뀝니다. 당신은 손목을 살짝 틀어 물을 밀 때 그 작은 각도 변화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차이를 몸으로 이해합니다. 당신은 물빛이 한 톤 더 어두워지는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모래 위에 남은 커다란 홈, 부서진 뼈와 비늘 파편이 섞인 자치가 길게 이어지고 물속 공기는 금속성의 냄새를 얇게 품습니다. 그 끝에서 거대한 어깨와 머리를 하나의 껍질처럼 감싼 골판 갑옷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판피어, 두꺼운 골성판을 머리와 앞가슴에 두른 고대의 강자. 그 가운데서도 덩클레오스테우스는 턱의 양쪽에 칼날같이 맞물리는 턱판을 지녀 베고 눌러 부수는 힘을 동시에 냈습니다. 근육과 지렛대의 각도가 절묘해 한 번의 다침에 수천 뉴턴대의 압력이 교환면에 실렸고 턱판의 앞팻날은 서로를 갈아내듯 마주쳐 늘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입이 닫힐 때 물속에 번지는 둔탁한 쾅 소리와 곧이어 퍼지는 미세한 진동을 가슴뼈 안쪽에서 느낍니다. 갑옷의 질감은 거칠고 차갑습니다. 덩클레오스테우스의 턱 운동은 빠르게 벌렸다 순식간에 닫히는 지렛대 사슬에 가까웠습니다. 머리, 가슴, 갑옷의 경첩이 축이 들고 턱판을 움직이는 근육이 짧은 거리에서 큰 힘을 내도록 배치되었지요. 벌어질 때는 물을 급히 빨아들이는 흡입이 일어나 먹이를 끌어당기고 다칠 때는 칼날이 서로를 가르며 자가 연마되어 더 예리해졌습니다. 당신은 그 순간 물이 휙 빨려드는 소용돌이 소리와 곧 이어지는 날의 마찰음을
귓속 깊이에서 듣습니다. 머리, 가슴, 갑옷의 경첩 부위는 매끈이 다듬어져 넓은 고개짓이 가능하지만 전체 몸통은 무겁고 회전 반경이 큽니다.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을 보탰지만 방향 전환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포식의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얕은 사면에서 다른 판피어 혹은 큰 경고로를 몰아 벽처럼 세운 뒤 짧은 돌진으로 턱판을 박아 넣습니다. 산호자네와 조개편이 함께 터지며 부유물이 솟고 물맛은 순간 석회와 피맛이 뒤섞인 듯 변합니다. 방신은 혀끝에서 철의 기미를, 콧속에서는 갈린 뼈가루의 건조한 냄새를 감지합니다. 그런 무대에서 상호 친척들은 정면을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땅패를 더 큰 방패로 맞서지 않고 틈과 시간으로 우회하는 법을요. 얕은 반에서 스테타칸투스는 과시의 모루를 낮춰 수초와 산호가지 사이로 몸을 숨기고 짝짓기와 먹이 활동의 시간을 거인의 순찰과 겹치지 않게 어긋나게 했을 것입니다. 크테나칸투스는 두 개의 등가시를 살짝 눕혀 저항을 줄인 채 탐피어의 시야 가장자리, 모래가 일어 흐려지는 경계를 따라 원을 그립니다. 뒤에서 달려드는 위험에는 가시의 빗살이 불쾌한 한 입을 약속해 두었습니다. 하이보두스, 같은 범용가는 전략을 더 바꿉니다. 판피어가 느린 큰 먹이에 집중할 때 그는 어군 가장자리를 스쳐 상처를 내고 균열이 생긴 순간에만 접근해 짧게 떼어 먹습니다. 앞니는 베고 뒤니는 부숩니다. 정면 충돌 대신 남긴 잔반의 틈새로 파고드는 식탁 전략이지요. 프티코드스처럼 껍질을 으깨 먹는 이는 판피어의 사냥터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남는 파편과 부유물 속에서 자신의 부엌을 만듭니다. 판피어의 돌진이 지나간 자리, 바닥에 섞여내리는 조갯가루, 어류 비늘 조각는 으깨 먹기에 알맞은 재료가 쌓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륙수계에서는 제나칸투와 오르타칸투스가 또 다른 방식으로 거인을 비켜섭니다. 탁한 물에서 감각의 지도로 움직이며 깊은 물골과 수초림 사이의 사각지대를 이용합니다. 판피어 계통의 강자들이 물골을 가로지를 때는 수초숲의 옆면에 몸을 붙이고 흐름이 멈출 때는 스피리클로 호흡을 이어갑니다. 첫 입을 허락하더라도 머리 뒤에 가시가 입천장을 긁고 목구멍을 찢어 두 번째 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 순간 상대의 리듬이 무너지고 잔물결이 불규칙하게 튀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 대결은 힘과 힘의 전쟁이 아니라 속도와 감각 그리고 지형 읽기의 전쟁이었습니다. 판피어는 방패로 정면을 닫고 지렛대로 힘을 집중했지만 상어 친척들은 표면의 치아 비늘로 흐름을 다스리고 측선과 전기 주영으로 어둠 속 윤곽을 읽었습니다. 밤과 흐린 때 조수 전환의 혼탁, 폭풍 뒤의 저시정, 이 모든 나쁜 조건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창이 됩니다. 당신은 저녁 무렵 얕은 만에 깔리는 푸른 회광 속에서 판피어의 둔한 실루엣이 멀어질 때 비로소 움직임이 활기를 띠는 장면을 봅니다. 때를 택하는 지혜가 방패를 우회합니다. 시간의 흐름은 무대 자체를 바꿉니다. 후기 대본기의 큰 멸종 사건을 전후해 많은 판피어가 사라졌고 그 빈자리에 다양한 연고로와 경고로가 퍼져나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해수면과 산소, 영양분의 변동, 서식처의 단절이 겹쳐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확신과 추정의 경계를 지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방패의 시대가 잦아들자 가벼움과 감각의 시대가 한층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상어 친척들의 가시와 비늘, 이빨의 문장은 그 다음 무대에서 더 다양하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장면들을 알게 되었을까? 두꺼운 갑옷은 돌처럼 남아도 연골의 몸은 흔적을 아껴 남깁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은 부서진 이빨과 가시, 피부치의 조각,
드문 인상 화석과 배설물 그 조각들뿐. 다음 길에서 당신은 이 조각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야기로 변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현미경 아래의 능선과 홈, 원소의 비율과 마모의 방향이 어떻게 옛 바다의 바람과 소리로 번역되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당신은 조용한 박물관 저장고와 야외 노두를 번갈아 떠올립니다. 손전등의 둔한 원이 바위를 훑을 때 모래에 박힌 작고 반짝이는 삼각형, 이빨 한 조각이 빛을 받습니다. 연골의 몸은 사라졌지만 치아와 지느러미 가시, 피부치는 돌처럼 남아 바다의 문장을 대신합니다. 당신은 핀셋으로 조각을 들어 올리는 상상을 합니다. 표면의 미세한 홍과 능선, 에나멜로이드의 광택, 상아질의 층리가 손끝의 감각처럼 전해집니다. 이 작은 조각들을 이어붙이는 일이 곧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낮은 현장에서의 시간은 길고 실험실의 밤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피부치의 능선 간격을 재면 흐름을 정돈하던 표면의 지도, 리블릿 패턴이 드러납니다. 주사전자 현미경 이미지는 그것이 모래알보다 훨씬 촘촘한 골짜기임을 보여주고 마모 흔적은 어떤 방향의 물살과 마찰이 반복되었는지 귀뜸합니다. 지느러미 가시의 단면을 얇게 갈아 빛에 비추면 성장선과 혈관 공간이 나이와 계절의 흔적처럼 번집니다. 당신은 그 얇은 빛살 사이로 수면의 겨울과 여름이 번갈아 스치는 듯한 느린 박동을 봅니다. 치아는 또 다른 연대기입니다. 주돌기와 곁돌기의 비율은 먹이의 질감을 암시하고 미세 마모 분석은 배기와 압착의 비중을 나눠 보여줍니다. 아이소토프의 서명도 단서를 덧붙입니다. 산소 동위원소 B, 리시브오. 히터스 변화를 반영하고 스트론튬과 히토류 원소의 패턴은 퇴적 환경에 주소를 남깁니다. 한 층에서 나온 치아들이 서로 비슷한 값을 보이면 그것은 같은 계절, 같은 물기를 공유했을 가능성을 속삭입니다. 당신은 숫자들의 행렬 사이에서 바닷물의 냄새와 바람의 질감을 조심스레 불러옵니다. 드문 행운은 인상 화석과 유해의 윤곽입니다. 진흙이 갑자기 덮치거나 산소가 모자라 부패가 느려진 자리에서는 지느러미의 맥과 몸의 윤곽이 그림자처럼 남습니다. 아주 가끔 뱃속의 마지막 식사나 태어난 새끼의 흔적이 함께 보존되기도 합니다. 내륙 수계에서는 나선형으로 말린 배설물, 코프로라이트의 메뉴를 들춰 보여줍니다. 비늘 조각과 갑각 파편, 깨진 껍질 가루가 층을 이루며 씹고 으깨고 삼키는 리듬이 모자이크처럼 드러납니다. 당신은 유리 슬라이드 위 작은 조각들에서 물살 소리와 이빨의 마찰음을 떠올립니다. 기술은 빈칸을 조금 더 정교하게 메웁니다. 마이크로시트는 안 보이던 내부의 길을 밝혀 가시의 혈관로와 치아 뿌리의 배치를 3D로 복원합니다. 수치 유체 역학 CFD에는 간격과 높이가 저항을 얼마나 줄이는지 계산하고 3D 프린트된 모형은 수조 속에서 실제 흐름을 만납니다. 가시의 빗살을 모사한 패널은 와류를 어떻게 깨뜨리는지 실험으로 보여줍니다. 당신은 물결과 숫자가 서로를 해석하는 장면을 지켜봅니다. 물리와 지질, 해부가 한 문단 안에서 연결됩니다. 보존의 편향도 잊지 않습니다. 연골성 골격은 흔적을 남기기 어렵고 파도와 포식자의 섞임 속에서 가벼운 표본은 쉽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기록은 치아에 쏠리고 몸의 이야기는 비어 있습니다. 드물게 라거슈테테, 석탄기의 베어걸치, 마전 크리크, 대본기의 고고지층과 그 공백을 잠깐 메워 지느러미 윤곽과 연부의 힌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바다의 평균이 아니라
특수한 하루의 스냅샷에 가깝습니다. 연골 표면의 테셀라, 또 하나의 실마리입니다. 작은 타일이 맞물려 가벼움을 잃지 않고 국소 강도를 높였다는 사실. 가시 단면의 층리와 함께 보면 어떤 동작이 잦았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치아의 에나멜로이드는 가느다란 결정다발이 정렬해 배기와 압착에서 균열이 번지는 것을 늦춥니다. 형태의 언어는 수치로 번역됩니다. 치아 윤곽을 기하 형태 측정으로 비교하고 문자 행렬을 베이지안 최대호도 절차로 풀어 개통의 가설을 세웁니다. 표본이 늘면 가지가 재배열되고 팁 데이트로 연대가 교정됩니다. 수조와 유체 채널의 실험은 능선 간격과 가시각도의 저항 차이를 수치로 보여주어 상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레일을 놓습니다. 그러나 서사는 늘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칸토디안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논쟁이고 프티코드스의 전체 체형은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이름은 시대마다 고쳐지고 친척관계의 나무는 새로운 표본이 나올 때마다 가지를 갈아탑니다. 과학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의 경계를 굵게 그은 뒤 그 안에서만 상상합니다. 당신은 지도 위 빈칸을 색연필로 살짝 음영만 주고 선명한 부분에 굵은 선을 더하는 선놀림을 떠올립니다. 야외의 하루 끝. 바람은 얕은 석호 위를 가로지르고 노두의 바위는 햇살을 오래 품었다가 서서히 식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오늘의 조각들이 서로 닿지 않도록 쌓여 있습니다. 실험실에 돌아오면 조각들은 코드와 표가 되어 다른 조각들과 말을 섞습니다. 표면의 능선, 동위원소의 비, 성장선의 간격이 각기 다른 언어로 같은 장면을 증언합니다. 당신은 이 다언어의 합창에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며 동시에 조합의 기쁨을 배웁니다. 이제 당신은 안쪽에서 한 걸음 물러서 조각들이 비춘 바다의 전체 윤곽을 그려보려 합니다. 갑옷을 벗고 보이지 않는 방패를 고안한 몸들, 가시와 칠판으로 문장을 새긴 포식자들, 탁한 물길과 얕은 사면의 경계를 읽던 강가대, 그 유산은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요? 마지막 길에서는 데본키에서 페름기, 트라이아스기를 지나 오늘의 바다로 이어지는 변화의 서사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람은 다시 엷은 소금을 싣고 물은 낮게 몸을 눕혀 다음 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당신은 시간의 시야를 넓혀 얕은 망과 하구, 대륙군과 내륙의 물꼬를 한 장의 지도처럼 겹쳐봅니다. 따뜻하고 얕았던 대봉기 바다에는 산호와 해면이 만든 장벽이 길게 누웠고 그 사이를 가시와 미세한 갑옷을 지닌 연고로의 친척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늘 같지 않았습니다. 대봉기 말에 여러 차례 산소 결핍과 해수면 변동, 암초 위에 그늘을 들이운 사건들이 이어지자 많은 무대가 닫혔고 판피어의 항복판이 꺼지듯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모래층의 경계에 끼인 어두운 띠를 떠올립니다. 갑작스레 늘어난 유기물, 탁해진 물, 산소가 모자라던 나날이 가벼운 몸과 유연한 감각에게는 새로운 길이 되었지만 무거운 방패에는 좁은 문이었지요. 페름기로 넘어가면 대륙이 하나로 모여 판게아를 이루고 거대한 펜탈라사 바다의 순환은 극단을 오갑니다. 내륙은 건조해져 늪과 호수의 모습이 바뀌고 강의 길도 자주 새로 그려집니다. 제나칸투스와 오르타칸투스 같은 내륙의 포식자들은 그 변화를 오래 타고 넘었지만 페름기 말의 대멸종은 바다와 육수를 가리지 않고 무대를 비웠습니다. 당신은 물맛에서 소금의 농담이 한순간 사라졌다 돌아오는 불안정한 계절을 상상합니다. 이 시기 가시와 치아만 남기고 족적을 감춘 갈래들이 많았고 스테타칸투스 같은 특이한 장치들도 무대에서 하나둘 퇴장했습니다. 기르버가 그렇다고 빈 무대가 오래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트라이아스기의 바다는 새로웠고
회복은 느리지만 꾸준했습니다. 하이보돈 트류는 경계를 잘 읽는 범용 전략으로 바다 곳곳을 다시 채웠고 그 곁에서 오늘의 상어 가오리로 이어지는 뿌리, 네오셀라키류가 조용히 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은 머리 아래쪽으로 더 물러나 흐름을 단정히 붙잡고 턱은 더 유연하게 움직이며 피부치의 능선은 경계층을 다스리는데 한층 능숙해졌습니다. 당신은 얕은 수로의 잔물결이 비친 실루엣에서 익숙한 곡선을 봅니다. 현대의 유성과 닮았지만 그 기원은 더 얇고 오래된 선들로 이어집니다. 쥐락에 접어들며 이 새 얼굴은 넓게 퍼집니다. 어떤 줄기는 넓은 가슴 지느러미를 펼쳐 바닥에 누운 형태, 가오리 계통로 자리 잡아 모래 속 조개와 갑각류를 파헤치고 어떤 줄기는 열린 수로에서 빠른 어군을 쫓도록 꼬리와 몸통을 가늘고 길게 다듬었습니다. 자르는 앞니와 으깨는 뒤니의 공조는 몇몇 계통에서 여전히 유효했고 오늘의 연한 뿔상어 같은 사례는 한 입안에 두 공구라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오래된 유산인지 말해줍니다. 등 지느러미의 가시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소형의 몇몇 현대상어, 가령 등 위에 얇은 가시를 남긴 줄기들에서 그 그림자가 희미하게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갑옷이 줄어든 자리에 남은 것은 더 촘촘해진 미세 갑옷과 효율의 문법이었습니다. 유산은 구조만이 아닙니다. 감각의 문장, 측선과 전기 수용은 탁한 하구와 밤의 얕은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게 했고 불에 대신 기름간을 쓰는 부력의 철학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이빨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치열의 합창은 한 번의 실패가 전부가 되지 않도록 설계된 안전망이었고 나선판 장은 다양한 먹이가 같은 장 안에서 충분히 머물도록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손등에 닿는 물의 무게가 순간 가벼워졌다가 다시 단단해지는 변화를 느끼며 이 오래된 기본기가 환경의 파동을 흡수하는 완충으로 작동했음을 이해합니다. 바다는 또 한 번 뒤집힙니다. 중생대의 한복판을 지나며 하이보돈 트류의 많은 가지가 사라지고 네오셀라 기류가 무대의 전면으로 올라섭니다. 개방수역의 빠른 추격자, 얕은 풀숲의 매복자, 모래밭의 채집자, 심해의 느린 순찰자. 오늘 우리가 아는 다양한 상어와 가오리의 도감은 이때부터 두꺼워집니다. 그 판본의 가장 아랫줄에는 여전히 대본기의 얇은 글씨가 빗집니다. 피부치의 능선, 꼬리의 비대칭, 기름간의 부력, 전기의 길. 갑옷을 두른 상어들의 문장들은 형태를 바꿔가며 본문 속에 스며 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당신이 줍는 하얀 삼각형 한 조각, 사라진 이빨은 이 긴 이야기를 손바닥으로 가져다 줍니다. 표면의 미세한 능선과 마모의 방향, 주돌기와 곁돌기의 비율은 먹이와 물길, 그리고 시간이 남긴 서명입니다. 스테타칸투스의 모루와 크타나칸투스의 빗살가시, 짜라칸투스와 오르타칸투스의 길고 낮은 실루엣, 프티코두스와 하이보두스의 지판과 이중 전략, 그 모든 장면은 지금 바다의 다양한 몸짓 속에서 다른 이름과 조합으로 되살아납니다. 당신은 현재의 물결을 가르는 한 개체의 등면에서 아주 오래된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보이는 갑옷은 사라졌어도 보이지 않는 갑옷은 더 정교해져 표면 아래를 흐릅니다. 이제 여정의 그림을 한 번 더 펼쳐봅니다. 변동과 멸종, 회복과 분화의 반복 속에서 바다는 무거운 방패보다 가벼운 기술을, 단단한 판보다 미세한 문양을 더 오래 품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소금의 향을 깊게 들이마시고
이 긴 물길이 남긴 조용한 교훈. 형태는 바뀌어도 원리는 남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접어둡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오늘의 바다 가장자리까지 천천히 데려다 놓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시와 치아비늘, 연골의 가벼움과 조용한 감각으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무거운 갑옷 대신 흐름을 읽는 기술로 살아낸 존재들의 길을 따라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한 물결이 일라오입니다. 이제 호흡을 길게 고르며 편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잠에 드는 동안 우리의 세계 이야기는 꿈속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